진수가, 너희 엄마만 피해자가 아니야. 아빠도 피해자라고. 아니, 아빠가 바람을 폈으면서 어떻게 아빠가 피해자라는 거야? 아빠는 가해자야. 그것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가해자라고. 성격 안 맞는 사람이랑 30년 넘게 결혼 생활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니? 아빠는 결혼하자마자 너희 엄마랑 결혼한 걸 바로 후회했어. 제발 좀 떨어져 나가라고 못되게 굴어도 끝까지 붙어 있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그게 지금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그렇게 싫으면 아빠가 집에서 나가면 되잖아. 아빠랑 데이트하던 그 아줌마랑 같이 살러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진수가, 여긴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아빠 보기 싫으면 너도 짐 싸서 나가. 그런 식으로 아빠한테 얘기할 거면 아빠도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후반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때 독일에 간호사 일을 하러 갔었고, 그 후로 쭉 독일과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 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대 때 저는 한국에서 간호교육을 받고 독일로 넘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많은 간호사분들과 광부분들이 독일에 가서 일을 했었죠. 어린 나이에 이국만리 타지에서 일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던 저를 늘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저희 남편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교포였고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 분이셔서 영어도 한국어도 둘 다 능숙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독일로 출장을 나와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신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간호사 일을 하러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네, 저도 일 때문에 독일에 와 있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을 텐데 힘든 점은 없으세요? 힘든 점들이야 많지만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장을 좀 보려고 해도 손짓 발짓 다 해야 되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괜찮으시면 제가 독일어도 좀 가르쳐 드리고 영어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저는 미국인이긴 한데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 분이시거든요. 아, 여기에 광부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셨어요? 네, 미국에서 무역회사 다니다가 독일로 발령이 났어요. 저도 아마 여기서 몇 년은 더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제 연락처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 언제 차 한 잔 같이 해요. 주말을 맞아 시장에 장을 보러 갔던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던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한국인이고 한국말도 너무 잘해서 미국 사람이라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준 연락처로 연락을 했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서로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외롭고 힘들게 지내고 있던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참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먼저 고백할 것도 없이 남편과 저는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됐고, 몇 년 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쯤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남편과 같이 결혼 후에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아이도 한국에서 낳아 쭉 한국에서 살고 싶었는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면 안 될까? 독일에서 몇 년 동안 지내봤는데 난 아무래도 말도 통하고 음식도 입에 맞는 한국에서 쭉 살고 싶어. 한국에서 살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할 일이 없잖아. 결혼식은 얘기했던 대로 한국에서 올리고 나 따라서 미국으로 가자.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일하는 게 월급도 훨씬 많을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래도 당신이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웬만큼 하잖아. 한국어도 잘하니까 서울에서도 일할 기회가 충분히 많을 거야. 나도 한국에서 꾸준히 일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한국에 정착하자. 응. 물론 한국에서도 일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을 당장 그만두기도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딱 1년만 살아볼까? 당신 회사는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인가? 그런 것도 쓸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그런 거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미국 회사니까 사용할 수 있잖아. 결혼식만 올리고 바로 미국으로 떠나려던 남편을 제가 억지로 붙잡았어요. 몇 년 동안 타국에서 생활하며 제 고향인 대한민국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무엇보다 한국말 쓰는 한국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저와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일인지도 너무나 잘 깨달았고요. 남편과 같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결혼식도 무사히 올렸고 몇 달 뒤 저희 딸 진숙이를 낳았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었어요. 똘망똘망한 우리 딸 진숙이의 눈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애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나름 적응을 하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어 강사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수입도 남편 생각보다 많아서 꽤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 같이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했던 대로 1년 됐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 알지? 나도 약속 지켰으니까 당신도 약속 지켜야 돼. 우리 그냥 한국에서 쭉 살면 안 돼. 진숙이가 조금 더 크면 나도 일하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벌이도 더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월급이 괜찮아서 만족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월급이고 뭐고 도저히 한국에서 못 살겠어. 내가 한국인처럼 생기고 한국말도 하지만 난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컸고 생각도 습관도 다 미국 사람이야. 그래도 시부모님들도 다 한국 분들이시잖아. 다른 외국인들보단 적응하기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천천히 여기서 적응해가면서 같이 살아봐. 내가 독일에서 몇 년 있어 보니까 도저히 외국에서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 나도 적응해 보려고 했는데 한국식 문화에도 적응 못 하겠고 정인이 의린이 강요하는 분위기도 너무 못 견디겠어. 미국에서 살더라도 내가 외롭지 않게 잘 해줄 테니까 일단 미국에서 1년만 살아보자. 남편이 한국에서 나름 잘 적응하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건너갈 때 건너가더라도 딸 진숙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한국에 있으면 안 되냐 설득을 더 해봤지만 남편은 고집은 꺾이지 않았죠.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싶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한국에 계속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고집을 제가 억지로 꺾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1년만 먼저 살아보자는 원래 약속을 남편이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원래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지내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이고 서양인들이 못 느끼는 사람들 간의 정도 느끼게 되면 자연스레 한국을 좋아하고 더 살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약속한 대로 한국에서 1년 살았으니 이번엔 미국에서 1년만 살아보자고 얘기를 하니 저도 더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딸 진숙이를 데리고 미국 동부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사실 남편은 미국 서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쪽이 남편 고향도 아니었어요.
단지 괜찮은 조건의 직장들이 미국 동부 지역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 있을 때까지는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딸 진숙이에게도 정말 천사 같고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행동하던 남편이 미국에 도착하니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딸 진숙이를 인질로 삼고 어디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 보라는 듯이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한테 하는 모든 말들이 명령으로 바뀌었고 모든 일을 아무 의논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간에 생각지 못했던 갈등이 터지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딸 진숙이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진수가 따라해봐 기억. 기억, 그리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이건 가위,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건 나비야. 나비, 여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얘한테 한글을 가르쳐? 진숙이한테 왜 한글을 가르치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숙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을 가르치는데 왜? 진숙이가 한국인 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미국에서 자라고 앞으로 미국에서 커갈 미국인이야. 영어를 더 가르쳐야지. 갑자기 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아니 진숙이도 요즘 우리랑 영어로 대화를 하고 앞으로 학교에 가서도 쭉 영어만 쓸 거잖아. 그래도 진숙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진숙이가 왜 한국 사람이야? 앞으로 진숙이는 한국에 갈 일도 없고 쭉 미국에서 살 거니까 한국말 같은 거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아니 당신도 시부모님한테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지금 나랑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도 어릴 때부터 한국말 배웠으면서 왜 우리 딸한테는 한국말을 안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웠어? 진숙이가 괜히 한국말 배웠다가 여기서 미국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한국인들끼리만 어울리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래? 누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했어? 당신처럼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잖아. 시끄러! 집안에서 2번 다시 한국어 가르치는 거 들리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난 진숙이랑 영어로 얘기해야 돼? 내가 영어 그 정도로 잘 못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럼 당신도 영어를 더 공부해서 영어 잘하도록 노력해야지. 당신도 지금부터라도 매일 영어 공부해. 진숙이한테 한글 가르치지 말고. 딸 진숙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걸 못마땅해 한 남편이었지만 저는 꿋꿋이 한글을 가르쳤어요.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가면 하루에 1~2시간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말을 가르쳤죠. 비록 진숙이가 미국에서 크게 되더라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한글을 배울 때면 유독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진숙이를 보면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어요. 지금이야 미국에도 한식당이 많아졌지만 제가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만 하더라도 한식당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가도 한국보다 많이 비쌌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건 한국보다 저렴하다 생각될 때도 많았지만 밖에서 외식을 하는 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에 흥미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재료를 사와서 집에서 해 먹으면 훨씬 저렴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이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집에서 도대체 뭘 한 거야? 아니, 당신 퇴근할 때 다 됐으니까 저녁 준비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했길래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당신도 내가 청국장 좋아했던 거 알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독일에 있을 때도 많이 못 먹었고 미국 와서도 항상 생각나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봤어. 지금 이걸 누구 먹으라고 만든 거야? 나보고 지금 이 냄새 나는 걸 먹으라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당신이 안 좋아할까봐
당신 먹을 거랑 진숙이 먹을 건 따로 만들어놨어. 시끄럽고 빨리 싹 다 버려. 집에 냄새 더 퍼지기 전에 다 버리란 말이야. 음식 같은 걸 만들어야지. 웬 쓰레기를 만들어놨어? 뭐라고? 쓰레기라고? 항상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들만 만들어왔잖아.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좀 먹으면 안 돼? 참 취향 한번. 독특하네. 이런 냄새 나는 걸 음식이라고 만들다니.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미국에서 생활하며 항상 그리웠던 게 고향 음식이었어요. 평소에는 늘 남편과 진숙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만들었는데, 이번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딸 진숙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된장찌개의 백반이었기 때문에 진숙이도 청국장을 싫어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소리까지 지르며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저는 피자와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늘 남편 입맛에 맞춰 며칠씩 피자와 햄버거를 먹게 돼도 실증 한 번 낸 적 없었는데, 청국장 한 번 만들었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남편이 무척이나 서운했습니다. 빨리 안 버리고 뭐해? 당신이 안 버리면 내가 버린다? 더 화내기 전에 얼른 버려. 아니, 그래도 내가 고생해서 만든 건데 당신한테 먹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버리라고는 하지 마. 내가 먹으면 되잖아. 아휴, 진짜 못 살아. 그러면 여기 식탁에서 같이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따로 먹어. 도저히 냄새나서 못 버티겠으니까 그거 들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아니, 내가 걔도 아니고 음식 들고 밖에 나가서 먹으라는 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보고 억지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먹겠다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일단 식탁에서 좀 치워. 밖에 나가서 먹든지 어디 화장실에 가서 먹든지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혼자 먹어. 그리고 다시는 그 음식 만들지 마. 한 번 더 내 집에서 그 음식 만들면 진짜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혼자 작은 방에 청국장을 들고 가 작은 상을 펴놓고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너무 서러움이 북받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만큼 눈물과 함께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제가 주방에 보이지 않자 딸 진숙이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어린애가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조용히 제 품에 안기더군요. 엄마, 나도 한번 먹어봐도 돼? 된장찌개랑 비슷한 거 같은데? 진수가 아마 너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만약 맛 없으면 뱉어도 되니까 한번 먹어볼래? 제가 청국장에 공깃밥을 얹어 진숙이 입에 떠다 주니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빠는 이거 싫어할지 몰라도 난 좋은데 다음에 아빠 집에 없는 날에 같이 해 먹자. 진수가 어때 먹을만해? 그래도 엄마는 진숙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항상 바르게 잘 커줘서 고마워. 저는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이혼 생각도 수없이 났지만 딸 진숙이를 놔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났거든요. 서럽고 화나는 일이 많아도 제가 참는 거 말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저희 딸 진숙이가 20살이 되었어요. 미국 서부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집이 있는 미국 동부에서 미국 서부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희 남편도 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미국 동부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고향인 미국 서부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딸 진숙이도 미국 서부로 대학을 가게 되니 온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된 셈이었어요. 이곳에 오래 살아서 이 지역에 나름 정도 들었지만 남편이랑 딸을 따라 같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미국 서부 지역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1년 내내 날씨도 화창하고, 사람들이 친근하고 밝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저한테 밝고 화창한 날씨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마냥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딸은 새로운 대학 생활, 저는 밝고 화창한 날씨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남편은 새로운 사업, 우리 가족은 모두 각자의 미래를 꿈꾸고 미국 서부로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저도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살고 싶단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내가 이곳으로 이사 오자고 했을 때 왜 날 안 말렸어? 당신을 왜 말리지 않았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오자고 했던 것도 당신이잖아.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길래 내 핑계를 대는 거야? 내가 여기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나를 좀 말리지 그랬어.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하라고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었잖아. 왜 나한테 아무런 말도 없었냐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성질을 부리는 거야? 당신이 하는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게 내 탓이라는 거야? 당신만 믿고 미국까지 건너온 나는 무슨 죄야? 왜 항상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생기면 다 내 탓을 하는 거냐고? 주위의 친구들은 다들 사업한다고 말하면 와이프들이 몇 번씩이나 말린다던데 왜 당신은 아무 말도 없었냐고.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사업은 남편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세상 모든 일들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해나가면 언젠가는 노력이 보상받는 날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너무 감정이 요동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왕 시작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그날 하루 일이 잘 풀리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그날 하루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얼굴이 완전 죽을 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그날 남편의 일이 잘 풀렸나 잘 풀리지 않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죠. 어느 날은 처음 연애를 할 때처럼 세상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하다가 또 어느 날은 철천지 원수를 대하듯 모든 화살을 저한테 돌렸어요. 그런 남편의 성격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냈지만 하늘이 돕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한 달 넘게 표정이 밝은 남편을 보고 짐작을 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조금씩 잘 풀리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남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일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차를 바꿨더라고요. 사업을 하려면 차부터 좋은 걸로 바꿔야 한다면서 말이죠. 아니 여보,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차 당신 거야? 얼마 전에 계약했었는데 오늘 받아가지고 왔어. 내가 차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너무 비싼 차 아니야? 그냥 좋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차잖아. 얼마 주고 샀어? 그냥 줄 만큼 줬어.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당신한테 일일이 얘기를 해야 돼. 걱정돼서 그러지. 당신 하는 일이 잘 풀리면 당연히 나도 좋은 건데 너무 큰 돈을 쉽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다 필요하니까 산 거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혹시 또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잘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비상금처럼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놓이잖아. 아이 시끄러.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사업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려면 무엇보다 차가 좋아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내가 있어 보이고 상대도 나한테 관심을 갖는다니까. 좋은 뜻으로 했던 말이었지만
남편 귀엔 별로 달갑지 않게 들렸나 봅니다. 남편보다 더 사업을 크게 하고 장사가 잘 되는 분들도 남편처럼 비싼 차를 타는 경우는 잘 못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 눈엔 그냥 겉멋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흰색이나 검은색의 무난한 색상의 승용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노란색 차를 샀더라고요. 그것도 문이 위로 열리는 스포츠카였어요. 며칠 뒤 딸 진숙이가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학교 근처에서 방을 구해 살고 있던 진숙이는 2주에 한 번 정도씩 집에 들렸거든요. 매주 주말마다 엄마를 보러 집에 찾아와 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었지만 딸도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야 하니 시간이 잘 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진수가 너희 아빠 이번에 새 차를 샀는데 그냥 일반적인 차가 아니야. 스포츠카야 스포츠카. 엄마가 정말 처음에 차를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아빠가 산 새 차 이미 봤어. 며칠 전에 시내에 갔는데 아빠가 운전하고 있더라고. 시내에서 아빠 마주쳤어? 그럼 인사도 하고 용돈이라도 좀 달라고 하지 그랬어. 아빠한테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왜? 아빠가 사업하는 동료분들이랑 같이 있었어? 저한테 길에서 운전 중인 남편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딸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뭔가 눈에서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겉멋에 빠져 돈에 넘치는 비싼 차를 구매한 건지 한심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빠가 사업하는 동료분들이랑 같이 있었냐고? 아니, 어떤 할머니랑 데이트 중이던데? 뭐라고?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딸이 이를 꽉 깨문 채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양손에 쥔 주먹을 부르르 떨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수가 너가 잘못 봤겠지. 그냥 아빠가 사업하다 알게 된 여자분 아닐까? 사업하다 알게 된 여자랑 입도 맞춰? 사업 같이 하는 동료들끼리 입맞춤도 하냐고?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통이 뒤따라왔어요. 가정에 그렇게 충실했던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 하나만 믿고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건너온 저를 두고 바람을 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망연자실에서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제 손을 감싸며 딸 진숙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도 이제 아빠랑 헤어지고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어릴 때부터 항상 엄마만 당하면서 사는 것 같고 모든 게 아빠 마음대로였잖아.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깐 그렇지.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게 되면 어디 갈 곳도 없어. 널 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말곤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 남편은 그날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일이 정말 바빴다며 녹초가 된 채 얘기하더군요. 남편의 표정은 분명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일이 바빠서 지친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딸도 잘 알고 있었죠. 다른 여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들어와 일 때문에 지친 척하는 남편이 가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랑 진숙이한테 할 얘기 없어? 무슨 얘기? 딱히 할 얘기 없는데? 나랑 진숙이한테 숨기는 거 없냐고? 우리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도대체 사람이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다고 엉뚱한 소리야? 분명 마음속으로 찔리는 게 있을 텐데 끝까지 모르는 척 잡아대는 남편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저보다 더 분노하고 있는 딸 진숙이가 보였습니다. 순간 딸이 화를 주체 못하고 남편한테 달려들더군요. 어떻게든 딸을 잡아보려 했지만 한 발 늦고 말았어요. 아빠,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다고. 보긴 뭘 봤다는 거야? 아니, 너희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진짜 끝까지 모른 척한다 이거지? 잡아봐. 여기 내 휴대폰 속에 있는 이 사진들 보라고. 이걸 보고도 모른 척할 셈이야? 딸 휴대폰 속엔 남편이 조수석에 앉은 어느 여자와 함께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어요. 사진 속 여자의 모습이 절 더 서럽게 만들더군요. 차라리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났으면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딱히 저보다도 잘난 게 없어 보이는 여자였거든요. 나이도 저보다 몇 살은 더 많아 보였고요. 아니,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빠 미행이나 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 시선 끄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눈에 안 띌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 진짜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기댈 사람이라곤 아빠밖에 없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수가 그게, 너도 어른이 되면 아빠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해는 무슨 이해? 아빠가 엄마 두고 바람 피고 있는 걸 나보고 이해해달라는 거야? 아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평생 남편한테 대든 적 한 번 없고 사춘기 때도 반항 한 번 한 적 없던 우리 딸이 분노하며 소리를 지르니 남편은 몹시 당황해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면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텐데 딸 진숙이가 달려드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저는 저 대신 화를 쏟아내고 있는 딸 진숙이를 말릴 수 없었어요. 저도 남편한테 할 말이 많았지만 딸 진숙이가 말을 다 끝내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진수가 너희 엄마만 피해자가 아니야. 아빠도 피해자라고. 아니 아빠가 바람을 폈으면서 어떻게 아빠가 피해자라는 거야? 아빠는 가해자야. 그것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가해자라고. 성격 안 맞는 사람이랑 30년 넘게 결혼 생활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니? 아빠는 결혼하고 미국에 건너오자마자 너희 엄마랑 결혼한 걸 바로 후회했어. 제발 좀 떨어져 나가라고 못되게 굴어도 끝까지 붙어 있는 걸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그게 지금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그렇게 싫으면 아빠가 집에서 나가면 되잖아. 아빠랑 데이트하던 그 아줌마랑 같이 살러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진수가,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아빠 보기 싫으면 너도 짐 싸서 나가. 그런 식으로 아빠한테 얘기할 거면 아빠도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딸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지적하자 당황해 하는 듯 했던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저한테 해왔던 말들이었어요. 여긴 내 집이니 싫으면 집을 나가라는 소리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자기 딸한테도 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시끄러. 이왕 이렇게 된 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야. 그래, 나 당신 말고 사랑하는 다른 여자 있고 그 사람이랑 같이 살 거야. 안 그래도 이혼하자는 얘기를 언제 꺼내야 하나?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어. 남편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자 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딸도 미처 자취방에 못 가지고 간 자기 짐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 모녀를 뻔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을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듯이 오히려 결의에 찬 표정이었죠. 짐을 싸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니 30분이 채 걸리지 않더군요. 그 길로 저는 집을 나와 딸과 함께 딸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렇게 딸 진숙이의 자취방에서
진숙이와 함께 며칠 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좁은 자취방에서 딸한테 신세를 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진숙이는 제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편하게 지낼 수 없었어요. 둘이서 지내기엔 너무 좁은 방이라 저도 불편한데 진숙이는 당연히 저보다 더 불편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진숙이 자취방 근처에 저도 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월세가 정말 비싸거든요.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할 금액이었어요. 당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 않으면 월세를 내기 버거운 형편인데 제가 오랜 기간 미국에 살았지만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바람핀 남편한테 오히려 쫓겨나고 내가 누울 방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니 제 고향 한국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저는 딸 진숙이에게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긴 진숙이 너의 고향이지만 엄마는 한국이 고향이라고요. 그래서 이곳의 생활들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죠. 진수가, 엄마가 한국에 가더라도 절대 너랑 인연이 끊길 일은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넌 하나뿐인 내 딸이잖니. 방학 때라든지 너가 시간 될 때 언제든지 한국에 엄마 보러 와도 돼. 언제나 따뜻하게 반겨줄게. 엄마, 한국에 돌아가서도 항상 건강하게 지내야 돼. 절대 아프면 안 되고 알겠지? 나 이번 학기 끝나는 대로 엄마 보러 한국에 갈게. 나 아직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봤잖아. 한국 가면 엄마가 나 데리고 한국 안내해줘야 돼. 알겠지? 엄마 사랑해. 진숙이의 자취방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제 고향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 친동생의 결혼식이라든지 부모님을 뵈러 몇 년에 한 번씩 잠깐 한국을 들리긴 했지만 수십 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러 가는 기분은 정말 낯설었어요. 왠지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도 들었고 제 마음의 안식처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도 들었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저녁 7시 비행기였지만 몇 시간 일찍 집을 나섰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영어로 나눴던 대화지만 우리말로 번역해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보를 할 게 있어서 왔는데요. 어느 분하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보를 하러 오셨다고요?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분 연결해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서 사업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뇌물을 주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뇌물뿐만이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당연히 줘야 할 월급도 떼먹고 다 주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증빙할 만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제가 순서대로 정리까지 다 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수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 제가 가지고 온 큰 서류 봉투를 경찰관에게 넘겨줬습니다. 제가 남편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온 날, 옷장 안을 뒤지다 발견한 서류였어요. 뭔가 중요한 서류 같다는 느낌이 들어 바람핀 남편 어디 혼쭐 한번 나봐라는 마음에 일단 들고 나왔었죠. 그리고 딸 진숙이의 자취방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그 서류들을 읽어봤고 거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금액, 그리고 자기 밑에서 일한 직원들이 실수한 것을 약점으로 삼고 원래 약속했던 월급을 다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각서들을 받아놨더라고요. 평생 저를 업신여기고
집에서 입도 뻥긋 못하게 사람을 쥐잡듯 잡아댔던 남편, 그리고 결국엔 조강지처를 벌이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최고의 복수였어요. 경찰관에게 제 연락처를 주고 저는 곧장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꿈에 그리던 제 고향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정말 뿌듯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내내 억울해서 울고만 있었을 테니까요. 한국에 돌아오고 딸 진숙이를 통해 남편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노동청에서 남편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고 남편은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그 후로 몇 년간의 실형을 살았고 얼마 전 출소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연히 전 남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남편과 바람을 폈던 여자는 남편을 떠났죠.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된 남편은 제 지인에게 제 연락처와 저희 딸의 바뀐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해요. 용서를 빌고 다시 남편이자 아빠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헛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절대 저와 제 딸의 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저는 한국에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살 때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딘가 허전하고 외로운 느낌, 공허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 고향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 사이에 어울려 사는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당하고만 사는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셨겠지만 마지막에 제가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한 이야기를 듣고 부디 속이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참고 사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지만 요즘 들어 제 생각이 잘못됐었다고 느껴요. 항상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면 안 되겠지만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 평생 당하고만 살았거든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은 부디 저 같은 실수를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사연을 이렇게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 가정엔 행복한 일들만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 최미자라고 합니다. 저희 세대들과는 달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풍토가 생긴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자식들이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좋은 마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었지만 결국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통쾌한 복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사연 많은 제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엄마, 이렇게 작은 집에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길 바라세요? 엄마 생각엔 이 정도면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에 충분히 넓은 집 같은데 이게 어딜 봐서 넓다는 거예요? 침대 넣고 TV 넣고 저랑 소혜 씨, 짐 좀 넣으면 발 디딜 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면 20평대 아파트도 충분하다는 게 엄마 생각이야.
엄마랑 아빠는 처음 결혼하고 단칸방부터 시작했어. 그래도 알뜰히 모아가며 너희들도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단다. 그건 엄마 아빠 세대 때 이야기고요.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 안 해오면 결혼하기도 힘들다고요. 엄마는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걸 바라세요?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같이 집도 보러 왔잖아. 엄마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고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너희한테 줄 순 없어. 누가 엄마 전 재산을 다 달래요? 이왕 도와주는 거 제대로 좀 도와주시면 서로 기분 좋을 거 아니냐고요. 제가 첫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40여 년 전과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빈손으로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저희 부부보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평생 뼈 빠지게 모아온 돈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집을 하나 장만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정말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정도 도와주면 충분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아들은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집을 보는 내내 입이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아이도 없는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20평대 아파트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싶은지 가늠조차 안 가더군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돈이 없었으면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도 안 했겠죠. 근데 왜 더 큰 집을 사줄 수 있는데도 이렇게 좁은 집을 해주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민호야, 결혼할 때 부모가 집 해주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주는 건데 어쩜 그렇게 말을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 이번에 저희 확실하게 도와주시면 저희도 엄마한테 진짜 잘할게요. 엄마가 도와줬는데 설마 저희가 모른 척 할 거라 생각하세요? 앞으로 엄마 용돈도 우리가 챙겨드리고 엄마 노후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쓰시는 김에 돈 좀 더 쓰세요. 민호야, 그래도 엄마가 비상금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 엄마가 나이도 있는데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해봐. 그때 가서 너희한테 손을 벌릴 순 없는 일이야. 제가 아무리 설득해봐도 20평대 아파트는 아들 눈에는 차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아들은 제 손을 이끌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아파트 외관부터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제 형편상 절대 구매할 수 없는 비싸고 좋은 아파트처럼 보였어요. 엄마 저랑 소혜 씨랑 미리 봐놨던 집이 여기예요. 어떠세요? 집도 넓고 실내도 깔끔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이런 곳이면 저랑 소혜 씨가 엄마한테 손주도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호야, 엄마 집보다도 훨씬 좋은 집을 사달라니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구나. 이 집 사려면 엄마가 모아놓은 전 재산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그 정도까진 해줄 수 없어. 엄마가 이 집 사준다고 소혜 씨한테도 다 얘기해놨고 장모님한테도 다 얘기해놨는데 지금 와서 못 사주겠다고 하시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엄마가 사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너가 그런 말부터 하면 어떡하니? 제가 만약 재벌이었다면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비싼 집을 해줬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빚까지 져가며 아들한테 집을 사줄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원하는 집을 못 받은 민호는 마음이 상했는지 그 후로 한동안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돼서 아들이 원하는 만큼 못 해줬다는 생각에 이 정도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 한 번 없었어요. 그러다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다시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내일 며느리 소혜랑 혼수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저보고 대신 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혼수는 어차피 아들과 며느리 마음에 드는 걸 사야 할 텐데 왜 엄마 보고 너 대신 가달라는 거냐고 민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신은 참석을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엄마가 살림도 오래 살았으니 보는 눈이 있지 않겠냐며 저한테 며느리랑 같이 혼수를 좀 보러 가달라는 얘기였죠.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수준의 집을 못 해준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같이 혼수 용품 보는 거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며느리와 약속을 잡게 됐어요. 어머니 TV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아니, TV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너희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긴 저랑 민호 씨랑 원래 사려고 했던 집이었으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 집에 설치하기엔 너무 클 것 같긴 해요. 집 평수랑 상관없이 신혼부부한테는 너무 사치인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요즘은 다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사서 들어가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제가 조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며느리가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말을 할 때 저를 바로 눈치를 챘어요. 순수한 의도로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저랑 민호 씨가 혼수를 미리 봐놓긴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견적이 좀 많이 나와서요. 그럼 너희 형편에 맞게 사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건지 화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수도권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하나 사줬으면 됐지. 이제는 혼수까지 도와달라니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소혜야, 내가 좋은 마음에서 너희 결혼할 때 집까지 도와줬는데 나한테 혼수까지 사달라고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아, 사달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건 저희가 살 테니까 이 TV랑 침대 정도만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세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왔으면 충분하지. 혼수까지 사주는 건 너가 생각해도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집을 해줬으면 적어도 혼수는 사돈댁에서 해와야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 그러니까 다른 혼수는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해달 건데 이 TV랑 침대만 좀 사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부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부탁이야? 내 귀엔 협박처럼 들리는데 혼수 사는 데는 나는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으니 돈이 부족하면 사돈댁에 부탁하렴. 아니, 저희 친가에서는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깐 그러는 거죠.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형편에 맞게 살아. 아니 어머니 민호 씨가 저한테 했던 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저 진짜 속은 기분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가 속았다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아들 민호가 며느리에게 엄청 부잣집 출신인 것처럼 속여왔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며느리한테 명품백도 선물해주며 원래 집이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며느리를 속여왔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였죠. 저는 아들 민호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외제차를 구매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명의로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겨서 풀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매한 거였고 며느리한테 명품백을 사주느라
10원짜리 하나 저축해 놓은 게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허영심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 민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좋은 마음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도와주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들의 결혼이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결혼식 당일날에도 민호와 며느리 소혜는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저를 보고도 뾰루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결혼식이고 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딱 결혼식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장도 얼마나 큰 곳을 잡았던지 하객들이 적게 온 것도 아닌데 결혼식장을 꽉 채우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허영심 많은 아들네 부부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부모로서 걱정이 되더군요. 결혼식이 막상 끝나고 나니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혜는 1년 넘게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다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은 저한테서 이미 집을 얻어갔고 제 형편상 더 얻어낼 게 없다고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오빠는 명절날인데 엄마 보러도 안 오고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서 뭐라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해. 엄마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평소에 연락도 하나 안 하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빠가 엄마 아들이면 명절날이면 엄마한테 인사하러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바쁜 건데? 아니, 회사 일이 바쁜데 나보고 어쩌라고? 추석 연휴인데 무슨 회사 일이 바쁘다는 거야? 추석 당일에 집에도 못 가게 만드는 회사가 어딨냐고. 오빠가 그렇게 바쁘면 새언니는 뭐 하는데? 그럼 새언니라도 우리 집에 와야지. 아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신경 꺼. 엄마랑 우리 사이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아무 상관없는 네가 끼어들어서 난리야? 오빠랑 새언니가 원하는 집 안 해줬다고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어느 정도껏 없어야지. 오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내가 집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그럼 집 때문이 아니면 뭔데? 아니면 뭐 새언니가 원하는 TV 안 사줘서 그래? 제발 철 좀 들어. 오빠 나이도 곧 있으면 40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 건데? 둘째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보고 저는 다급히 민지를 말렸습니다. 추석 당일날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않자 당연히 속으론 많이 섭섭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굳이 찾아오지 않겠다는 아들한테 쩔쩔매며 제발 이 엄마 좀 보러 와달라 빌고 싶지도 않았어요. 엎드려 절 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때쯤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보게 되더라도 웃으면서 보게 되긴 힘들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만약 부모로서 자식한테 실수를 한 게 있으면 어떻게 용서라도 빌어보겠지만 결혼할 때 집까지 보태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들을 보니 저도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 쓸쓸하고 외로운 제 노후 생활에 항상 힘이 돼주었던 건 제 둘째 딸 민지였습니다. 너무나 착한 심성을 가진 딸이었어요. 매일같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여전히 엄마 앞에서 귀여움도 부릴 줄 아는 너무 마음에 드는 딸이었죠. 딸아이도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둘 사이에 조금씩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곤 조만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째 민호랑 며느리한테 크게 대인 적이 있던 저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희 딸이라면 분명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딸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엔 꼭 사위가 제대로 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째 민지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 씨 남자친구인 박혁재라고 합니다. 네, 혁재 씨 반가워요. 저는 민지 엄마 되는 최미자라고 해요. 저는 일단 제 사위감을 보자마자 속으로 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00% 관상을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람 눈매와 인상을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했죠. 서로 소개를 주고받고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왼쪽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호흡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군요. 너무 놀라서 딸아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급히 119에 실려 응급실로 갖게 됐고 급성 심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급성 심부전증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 때문에 생긴 합병증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당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나이가 드니 점점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게 당뇨였습니다. 처음엔 통원 치료를 받다 다른 합병증까지 겹치며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되어 갔어요. 그리고 그때쯤 딸 아이가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며 청첩장을 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청첩장 나왔어.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몸이 이래서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결혼식장은 어디로 잡았어? 결혼식장은 따로 안 잡고 그냥 공원에서 할까 생각 중이야. 공원에서 한다고?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왜 공원에서 해? 돈이 많이 부족해? 아니 꼭 돈 때문은 아니고 굳이 비싼 돈 주며 예식장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하객들도 진짜 친한 친구들만 몇 명 초대할 거고 결혼식도 간단하게 진행할 거야. 엄마가 못 도와줘서 그런 건 아니고, 민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야. 엄마가 도와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나랑 혁재 씨랑 둘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걸. 너희 같이 살 집은 알아봤어? 지금 혁재 씨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어. 12평 정도 되는데 뭐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할 것 같아서. 병실에 누워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둘째 민지가 결혼할 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따로 모아놨던 돈이 있었는데 제 병원비며 간호인 비용이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돈이 더 나가면 더 나갔지. 적게 나갈 것 같진 않다는 생각에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딸아이에게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딸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결혼식도 간소하게 진행하고 집도 사위가 지금 살고 있는 투룸에 따라 들어간다고 하니 너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했죠. 첫째 민호와 둘째 민지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이렇게 다른 줄 알았으면 첫째 민호한테 집을 해주지 말고 그 돈으로 둘째 민지를 도와줬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요? 시기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몸이 안 좋아 안타깝게도 딸 아이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고 결혼식이 끝난 뒤 영상으로만 딸아이의 결혼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둘째 민지와 사위 혁재의 모습을 그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참 좋은 세상이구나 싶더군요. 엄마 여기 우리 결혼식 영상이야. 앞으로 혁재 씨랑 같이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 박서방 우리 민지 잘 좀 부탁하네. 우리 딸이지만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란 아이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민지 씨랑 같이 잘 극복해가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저를 찾아와 줬어요. 외롭게 병원에 누워있던 저는 딸과 사위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사실 저를 찾아와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던 건 아니에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와서 어제는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어떤 이야기보다 궁금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병원에 누워 딸아이가 보내준 결혼식 영상을 몇 번씩이나 돌려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졌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병원에서의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금방 퇴원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몸에 차도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상황이 생길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나이를 먹고 몸이 안 좋아서 열심히 사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일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사고 싶은 것 안 사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놨던 것도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일만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이제 제게 남아있는 재산이라곤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제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혼자서 살림을 유지하긴 힘들 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요양원이었어요. 제 아파트를 팔면 그곳에서 지낼 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저를 도와주는 간병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친구가 되면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싶어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좀 팔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혼자 외출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괜찮으시면 제 병원으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으로 제가 직접 방문을 해달라고요? 지금 저희도 일이 좀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원래 제가 살던 집이랑 아들한테 사준 집도 같이 내놓을까 싶어요. 집 2개를 파신다고요? 그럼 제가 당연히 방문해야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드님한테 집을 사드렸다고 해도 마음대로 파실 순 없어요. 지금 집이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명의는 아직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손주를 보게 되면 아들한테 명의를 넘겨주려 했는데 집을 팔아야 할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요. 명의가 아직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혹시 다음 주쯤에 제가 한번 들려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집을 매매하고 싶은데 몸이 이래서 그런데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있는 병원까지 와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렸어요. 집을 2개 내놓을 거라고 하니 갑자기 목소리가 좋아졌다가 하나가 아들 집이라고 하니 조금은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 집도 여전히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곤 자기가 중개료도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 다른 부동산에 연락하지 말고 본인이 찾아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인중개사분과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아들이 제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민호야,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니 정말 고맙다. 하던 일들을 잘 돼가니? 네, 뭐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요. 여기 마실 것 좀 사왔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집까지 사줬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를 1년 넘게 모른 척한 아들이 너무 미웠지만 막상 아들이 제 병문안을 오니 그런 미웠던 감정보다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어쩔 수 없는 게 부모인가 봐요. 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니 저도 아들한테 가지고 있던 미운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앞으로 아들 민호와 잘 지낼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씩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아들 집을 팔고 싶다는 전화를 한 게 갑자기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내 아들인데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찾아온 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가 너무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계약금은 안 걸어놨으니 부동산은 미안하게 됐지만 아들 집을 팔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해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소혜는 같이 안 왔어? 소혜도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소혜 씨는 친가에 볼 일이 있나 봐요.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오기로 했어요. 사실 오늘은 제가 엄마한테 조금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혹시 손주라도 생긴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민지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한동안은 집에 못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양원에 들어갈까 생각 중이야. 조만간에 민지 불러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엄마가 예전처럼 혼자서는 지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야. 민호가 그래도 엄마 걱정해서 이렇게 찾아와주고 정말 고마워. 엄마가 걱정돼서 찾아온 것도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동안 집에 못 들어가시는데 계속 집을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도 없잖아요. 이참에 가지고 계시던 집 정리하고 그 돈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민호야, 너 지금 엄마가 살던 집을 팔고 너희한테 달라는 말이야? 아니요, 뭐 아예 달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관리를 해드린다는 거죠. 엄마가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재산을 잘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잖아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아니, 엄마 돈을 왜 네가 관리해? 그게 엄마 돈을 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엄마가 너랑 소혜한테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집까지 사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야?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또 돈이 필요한 거니? 아니, 제가 뭐 엄마 돈을 홀라당 다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좀 맡겨보시라고요. 그럼 저희가 은행 이자보다 더 이자 잘 쳐서 갖다 드리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내 재산을 너한테 맡길 바에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어. 민호야, 제발 너희 동생 민지 좀 보고 배우렴. 민지는 엄마가 돈 한 푼 안 보태줬어도 박서방 투룸에 들어가서 잘만 살고 있잖아. 아니, 갑자기 민지 얘기가 왜 나와요? 앞으로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 기대를 꺾어버리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거면 2번 다시 절 찾아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아들은 몇 번 더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아들의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었어요. 며칠 뒤 딸 민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원래 살던 집의 짐을 조금 정리하려 간만에 병원에서 외출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동안의 추억이 묻어 있는 것 같아 짐을 정리하는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지금까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집에 보관해 놨는데 이제는 남편의 유품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았죠. 딸 민지와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요양원에 가지고 갈 짐들을 챙기고 있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가 아니라 딸 민지 휴대폰으로요. 아가씨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해요? 네, 잠시 통화 가능해요. 제가 아가씨한테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네? 저한테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곧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 민호 씨한테 들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어머니 짐 정리하러 어머니 집에 잠시 들렀어요. 민호 씨가 어머니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셔서 아가씨께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요. 아니, 그 얘기하려고 또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화내지 말고 잠시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어머니께서 그 집을 팔고 요양원 가시는데 보탰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그러시려고 이 집 벌써 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잠시 목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집 팔아서 나온 돈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쓰실 돈이랑 노후 자금도 좀 마련해드리고 남은 돈은 저희가 필요한 곳에 좀 썼으면 하거든요. 아니, 투자를 하실 거면 오빠랑 새언니 돈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왜 저희 엄마 집에까지 손을 대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이신 거 모르세요? 제가 잘 아는 분한테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들어서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아마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집 팔아서 나온 돈의 최소 1.5배는 저희가 불려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오빠랑 새언니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어머니 좀 설득 좀 해줘요. 또 좋은 투자 기회 있으면 아가씨한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제발 저희 어머니 좀 가만히 놔두세요.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둘째 민지와 며느리가 나누는 얘기가 생생하게 제 귀에 들렸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민지와 며느리가 통화를 하는 걸 바로 옆에서 듣고 있으니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제 귀에 들어오더군요. 저희 딸에게 일단 전화를 끊어라고 손짓으로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통화를 끝마친 저희 딸의 손을 잡고 잠시 같이 들려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어요. 며칠 내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전화로 문의드렸던 사람이에요. 제 집이랑 아들 집까지 2개 팔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직접 오셨네요? 네. 오늘 잠시 외출할 일이 있어서요. 제가 아들 집까지 팔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자 순간 딸 민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던 거겠죠. 저는 조용히 딸 민지의 손을 잡고 차분히 제 생각을 설명해 줬어요. 엄마가 평생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조금씩 모아 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 집을 사줬더니 고마움은 모르고 더 큰 요구만 하는 걸 보며 집을 팔기로 결심을 했다고요. 그리고 아들 집을 판 돈으로 딸 민지와 사위 혁재가 좁은 빌라 말고 괜찮은 집을 샀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엄마 생각에는 민호랑 며느리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고 한 다음 너랑 혁재를 그 집에 들이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순순히 집을 비워줄 것 같지 않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민지는 깜짝 놀라 계속 거절을 했어요. 본인들은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 엄마가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빠가 아무리 미워도 엄마 아들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며느리가 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냐고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그런 자식한테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딸은 조금 전 며느리와 통화를 나눈 내용을 떠올리는 듯 잠시 생각에 빠지는 듯하다. 그럼 어쩔 수 없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집을 팔겠다고 하는 제 생각은 존중하지만 본인은 그 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끝끝내 거절을 하더군요. 제가 매물로 올려놓은 제 집과 아들 집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어놓은 탓인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에 집을 보러 갈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첫째 민호와 며느리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딸 민지와 사위 혁재만 저를 요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사위의 차를 타고 산속 요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가을이 찾아왔는지 온 산이 붉게 물들었더군요. 한참을 차창 밖의 단풍을 구경하다 제가 침묵을 깨고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내가 엄마가 돼서 너희 오빠 민호 결혼할 때만 도와주고 항상 너한텐 해준 게 없어서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응? 엄마? 작은 선물이라니?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거절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아, 엄마 또 그 얘기야? 우린 진짜 필요 없다니깐. 나랑 혁재 씨는 그런 선물 필요 없으니까 잘 아껴놨다가 엄마가 필요할 때 써. 우린 우리가 버는 월급으로도 충분해. 그러지 말고 엄마가 주는 선물 잘 받아놨다가 너랑 박서방 이사할 때 보탰어. 엄마가 진작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 아마 며칠 안에 민호 집 내놓은 거 잔금 치를 것 같거든. 곧 너 계좌로 돈 들어올 거야.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온다고? 아니 진짜 엄마 안 그래도 돼. 나야말로 엄마가 이렇게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하거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순 없어. 사위 혁재가 깜짝 놀라 무슨 얘기냐고 저희 딸한테 물어보더군요. 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 사준 집을 다시 팔고 너희들을 좀 도와주겠다고 하니 사위도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형님네랑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민호네 집을 판 돈을 너희한테 줬다고 절대 얘기 안 할 거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너희들만 비밀을 지키면 아들 민호네하고도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요양원에 도착해서 짐을 풀어놓고 민지네와 함께 요양원을 한 바퀴 둘러보며 잠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끝까지 내가 살던 집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가 싶어. 이젠 그만 좀 하라고 똑똑히 이야기를 해두려고 했습니다. 아니, 엄마! 부동산에서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집을 좀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가 이 집을 내놨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오늘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인데도 전화 한 번 없더니 지금은 아주 급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다 하나 봐. 아니 글쎄 다음 주까지 집을 비우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저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말한 대로 다음 주까지 집 비워주면 돼. 다음 주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이사 올 거거든. 아니 그럼 저하고 미리 의논이라도 하셨어야죠. 부동산 아줌마가 와서 엄마랑 얘기 다 된 거라고.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들었으면서 뭘 자꾸 똑같은 걸 물어봐. 그 집 내가 팔아서 좋은 곳에 쓸 거니까 다음 주까지 집 깨끗하게 비워놔. 엄마 마음 바뀔 일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만 투정 부리고 얼른 짐부터 싸고 집 비울 준비나 해. 아니 제가 엄마가 원래 살던 집 그 집 팔아서 저 좀 도와달라 했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엄마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하냐고요?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 집에서 살 이유도 없어. 아니 엄마 잠시만요.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 아들 민호라고요. 제가 사는 집 팔아서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데 크게 돈 쓸 일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 집을 파는 것도 엄마 마음이고 거기서 나온 돈을 어디다 쓸지도 다 엄마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네 전화 안 받는다고 며느리한테 시켜서 민지한테 전화를 하게 만들어?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만약 제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제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본인의 잘못은 전혀 생각 못하고 오히려 화만 내는 제 아들을 보니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무조건 팔아서 참교육을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판 돈으로 둘째 민지네 부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민지와 박서방은 절대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돈을 민지네 부부한테 주는 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이 늙은 노모를 모른 채 하고 살고 있는 집마저 뺏으려고 한 아들 민호와 며느리로부터 제가 사준 집을 되찾아 둘째 민지네 부부한테 주고 싶다는 제 생각이 옳은 걸까요? 인생에 다양한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생각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겐 부디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날이 선선해지는데 다들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